그녀가 당신을 담숫한 이유 그리고 그녀가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모든 침묵과는 다른 특별한 침묵이 있습니다. 바빠서 보내는 메시지 사이의 공백도 아니고 어떤 날은 답장이 늦어지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리듬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침묵입니다. 예전에는 연결되어 있던 자리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어느 날은 대화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어지며 마치 무언가 진짜로 발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서서히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침묵이 영원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런 종류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단순히 부재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완전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패턴을 찾고 설명을 찾고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 하다못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답이 없으면 마음은 스스로 답을 만들어냅니다. 진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거절당했다는 이야기, 부족했다는 이야기,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 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들. 침묵은 모든 불안감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모든 의심은 메시지가 있던 빈 공간에서 확신을 얻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사람은 사라지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자신에 대한 심오한 무언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반응 방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상황 전체의 전개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설명 없이 사라지는 것은 남겨진 사람에 대한 것이 거의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경험이 매우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침묵하면 즉각적인 반응은 내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무슨 행동을 했지,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결점이 있어서 그 사람을 밀어낸 걸까? 마음은 마치 탐정처럼 모든 상호작용, 모든 말, 모든 순간을 샅샅이 뒤져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실수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상황을 바라보고 벗어나고 싶다고 결정한 다음 가장 쉬운 길, 즉 반응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목격할 필요도 없으며 솔직함이 주는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관계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회피입니다. 그리고 회피는 거의 항상 회피하는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회피하는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어쩌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관계가 진지해지면서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상황이 요구하는 것을 자신이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도피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내면의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전달합니다. 상대방은 다른 사람의 내면 갈등에 휘말려 고통받는 피해자가 됩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친절한 행동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은 그 사람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에 솔직한 소통이 불가능했던 걸까? 로 바뀝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사라진 후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라진 직후에는 대개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느끼던 불편함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힘든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고 자신을 설명하거나 실망감을 마주하거나 상대방의 복잡한 감정을 헤쳐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떠났을 뿐입니다. 떠나는 순간 그들을 괴롭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단기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반응이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미완성된 것으로 느껴지는 것들로 다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미묘하지만 중요합니다. 며칠, 어쩌면 몇 주가 흐릅니다. 처음에 안도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그 다음에는 의심, 때로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은밀한 죄책감, 그리고 결국 많은 경우 후회와 매우 흡사한 감정이 나타납니다.
사라진 사람은 남겨진 사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아닙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미완성된 경험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에는 심리적인 무게가 있으며 사라지는 것은 가장 해결되지 않은 상황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특정한 행동이 시작됩니다. 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살펴보고 공통된 연결 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자신의 부재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행동. 이렇게 상대방을 살피는 행동은 연락이 끊긴 사람들에게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어 하고 자신이 없는 동안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관찰 기간 동안 발견하는 정보가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연락이 끊겼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반응은 감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도 극명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붕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모든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단서를 찾고 대화를 되짚어보며 언제부터 상황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또한 점점 더 절박해지는 메시지를 보내며 어떤 답이라도 얻으려 합니다. 그저 침묵을 깨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무언가라도 좋으니 말입니다. 붕괴는 삶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약속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것, 친구들과 끊임없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혼잣말로 생각하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겉으로 보기에 이러한 반응은 눈에 띕니다. 소셜미디어 활동, 즉 갑작스러운 게시물 증가 또는 눈에 띄는 부재에서 나타납니다. 세상과 소통할 때 발산하는 에너지에서도 드러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공통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라졌던 사람이 거의 항상 다시 연락해와서 이러한 반응을 관찰하면 그들은 무언가를 확신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떠나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그 사람이 더 현실적인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자신이 느꼈던 강렬함이 진짜였고 감당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이 공정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응, 즉 무너지는 반응이 사라지는 행동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회피가 정당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진정한 재연결의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낮춥니다. 두 번째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건 솔직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부인도 아닙니다. 마치 실종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혹은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혼란스러움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편함을 즉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망감, 상처, 심지어 분노까지 느끼는 것도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은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당연히 느껴야 할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휴대폰만 붙잡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동안 자신의 삶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주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꾸려 하거나 다른 결과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그 정보를 통합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라진 사람이 이러한 반응을 관찰할 때, 그리고 거의 항상 확인합니다. 그의 심리에는 아주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가질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을 더욱 갈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결핍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인식 아래에서 작용하는 진정한 심리적 현상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부재가 예상했던 만큼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즉 자신이 남겨둔 사람이 계속해서 삶을 꾸려나가고 삶에 참여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의 재조정이 일어납니다. 쉽게 버려질 것 같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더 실체적이고 더 독립적이며 더 흥미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당연하게 여기거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식적인 사고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잘 지내고 있네. 이제 더 관심이 가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본능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잠재적 관계를 평가하고 투자와 수익을 저울질하며 사회적 정서적 가치를 계산하는 뇌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재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평가, 즉 무의식적인 재조정은 종종 재등장에 앞서 일어납니다. 사라졌던 사람은 예상치 못한 감정, 즉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떠날 당시에는 몰랐던 것이 이제는 돌이켜보니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나타난 사람은 마음속으로 아주 구체적인 형태의 대화를 기대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열려있고 실질적으로 반응해주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왜 떠났는지에 대한 질문 없이 편안하게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의 가벼운 대화로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책임감 없이 접근만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흔히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경계입니다. 떠나온 사람이 그동안 계속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어떤 대우가 용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을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떠나보낸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뚜렷해진 사람을 만날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의 역학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쉬운 재적응을 기대하고 돌아온 사람이 성장한 사람, 즉 질문을 갖고 기준을 갖고 간헐적인 관심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다른 차원에서 관계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더 이상 원할 때마다 관계가 저절로 생겨날 거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것이 충분한지, 그리고 편리할 때만이 아니라 꾸준히 관계를 이어갈 의향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떠나온 사람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과의 이러한 마주침은 종종 그들에게 깊은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목격하는 성장은 바로 그 사람을 파트너로서 가치 있게 만드는 자기 통제력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기존의 조언은 당장의 전술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문자를 보내야 할지, 언제 보내야 할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되돌릴 수 있을지 등입니다. 하지만 전술적인 사고는 더 큰 그림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은 불확실성과 실망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정체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혼란을 견뎌낼 수 있는 자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혼란이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반이 견고하여 충격을 흡수하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런 기반을 쌓으면 특정 사람과의 구체적인 결과는 그 사람의 행복에 덜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돌아와서 자신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알아준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행복이나 온전함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확신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진정성 있게 헤쳐나가고 자신의 발전에 계속 투자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이러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안정감, 스스로 만들어낸 자존감이 외부의 인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적을수록 상대방은 돌아오고 싶어 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심리학에는 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명확한 자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분화가 잘 된 사람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져도 자아를 잃지 않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친밀함과 독립성을 동시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위협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화가 이 상황과 관련 있는 이유는 사라지는 행동이 거의 항상 분화가 났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는 사람은 대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경험과 관계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둘 다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떠나온 곳을 돌아볼 때 거의 항상 그렇게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상대방의 차별화 수준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방해해도 자신의 궤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외부 환경이 혼란스러워도 중심을 잃지 않을까요? 만약 답이 이해라면 떠나온 사람이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능력을 보여줬다면 그 사람은 마치 중력처럼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차별화된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 푹 빠져 무너지거나 완전히 단절됩니다. 둘 다 할 수 없는 사람, 친밀함과 독립성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떠난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표가 복수라면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그들이 겪는 것을 보고 싶다면 모든 것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맞춰집니다. 즉, 당신은 여전히 그들에게 당신의 경험을 좌우할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당신은 그들의 반응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그들에게 얽매여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목표가 그들이 포기한 것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관점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 자신의 성장, 발전, 그리고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삶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느낄지도 모르는 후회는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이 됩니다. 그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작용인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이미 당신을 꾸준히 배려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묶여있게 합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재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누군가에게 떠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당신의 행복에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다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어떻게 하면 단순히 무관심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향해 이 경험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거나 합리적이거나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정보라고 받아들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기로 선택했으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비록 듣기에는 고통스럽더라도 그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사람과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현실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복잡해질 때 이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정직하고 직접적인 소통 능력 혹은 그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침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에 저항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삶의 방향, 즉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 당신의 삶이 나아가던 방향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당신에게는 목표가 있었고 관심사가 있었고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추구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가던 것들, 갈고 닦던 기술들, 추구하던 경험들, 관계가 형성되는 동안 이러한 것들 중 일부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났을지도 모릅니다. 새롭고 유망한 무언가가 생겨날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관심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관계에는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투자는 당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포기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 곁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는 다시 당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것인가입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그 사람을 되찾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꾸준히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다채롭고 진정으로 흥미로운 삶을 사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소셜미디어에 전략적으로 게시물을 올려 당신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보여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경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뤄왔던 운동, 시작하려고 했던 프로젝트, 소홀히 했던 친구들에게 말입니다. 당신이 갈고 닦고 싶었던 기술들, 이런 것들에 진정으로 몰두할 때,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몰입할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라진 사람은 점점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억지로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로 삶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당신의 것이 되는 것들 말입니다. 이 과정에는 회피처럼 보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실망감을 정신없이 바쁜 활동 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느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지내며 생산성을 감정마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통합입니다. 실망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상처에 휩쓸리지 않고 그 상처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진정으로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상황이 당신의 삶 전체를 규정짓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통합이란 하루 중 불쑥 그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가슴이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를 생각하는지 상황이 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당신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부정일 뿐이고 부정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목표는 자신의 가치관과 관심사에 따라 행동하면서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경험과 생산적인 행동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해결하기 전에 다른 하나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을 기다리는 대신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투자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처음의 실종에 대한 당신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당신의 가치에 대한 심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처럼 오랫동안 품어왔던 자신의 가치와 사랑받을 자격에 대한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 실종은 당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글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소통하는 능력, 감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존중으로 대하는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끔찍한 사람이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고 아직 완전히 발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평가는 앞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 사람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결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다시 연락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결국에는 연락이 옵니다. 항상 바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은 대부분 연락을 확인하고 궁금해하고 결국에는 상황을 떠보는 패턴을 보입니다. 마침내 연락이 왔을 때 무심한 문자 메시지,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예전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 같은 작은 접촉이라도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은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이 쌓아온 것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 그들의 복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말 이 사람을 내 삶에 원하는가? 이 사람이 성장했다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어떤 징후라도 보였는가? 다시 관계를 맺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 그 사람을 절실히 되찾고 싶어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솔직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을 거치고 나면 이러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그래, 이제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니 이 관계는 끝났어. 나는 이미 그 관계를 넘어섰어 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인한 입장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관계의 전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가장 심오한 변화는 사실 상대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당신의 온전함이 상대방의 남음이나 떠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견뎌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핵심은 상처받지 않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상처받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데서 오는 깊은 자신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눈에 띕니다. 태도, 삶에 대한 이야기 방식, 불확실성과 좌절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끌립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연약해지기보다는 굳건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상황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떠나려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떠나도 진심으로 괜찮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괜찮음이 아닙니다. 매 시간 몰래 프로필을 확인하면서 무관심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괜찮다고 느끼고 진심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당신을 설레게 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시간이 걸리고 진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지 않게 되고 그 사람도 돌아오고 싶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것은 속임수나 조작이 아닙니다.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존적인 모습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압박감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반면 자존감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이 만들어내는 모습, 즉 안정되고 발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당신이 알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떠나간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무엇을 두고 떠났는지 깨달을 수 있다면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확고한 입장에서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거나 연락하더라도 당신의 현재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진실했고 발전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 후 당신이 만들어낸 삶은 그들이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왜 사라졌는지 이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누군가가 실제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심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작은 변화, 주의의 집중의 변화, 놓치기 쉬운 패턴 등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호를 놓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것이 바로 관계를 맺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드는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관심이 실제로 드러나는 조용한 방식과 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간과하는지 알아봅니다.